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가 푸틴 정부를 상대로 한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봉합 수준에 들어갔지만 푸틴 대통령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송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내전으로 치닫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모스크바가 현재는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로스토프주에 이어 보로네스주까지 점령을 하고 모스크바 도착 200km를 앞두고 있었는데 밤사이 돌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남부에서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도로 곳곳에 대한 통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센토 대통령이 자원해서 푸틴 대통령과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을 상대로 중재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양측 모두 유혈 사태를 피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한 발씩 물러난 겁니다. 그 결과 일단 바그너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의 야전으로 돌아가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프리고진과 바그너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일단락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최대 위기는 피했지만 내부 균열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러시아 용병기업 수장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군부를 향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20시간 만에 철수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3일 이전에도 프리고진과 러시아 국방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탄약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 공방전이 한창일 때 철수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러시아 정부군이 바그너 부대 주둔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죠. 상세한 내용과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바그너 부대와 러시아 국방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 프리고진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돈을 접수하고 모스크바로 이렇게 북진을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네. 아까 이제 기자분이 그 일촉즉발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드러난 모습은 마치 평상시 부대가 이동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이를 가리켜서 우크라이나나 서방의 오판을 유도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러시아 정부로서는 이제 유혈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지만은 뭐 후유증이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박 수장님, 푸틴 러시아 네. 대통령이 TV 예.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었는데 네네. 프리고진과 병사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왜냐하면은 이번 저 반란 시도가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이 아니라 제3자 뭐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이제 이제 상황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애초에 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가혹한 처벌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페스코프 크레물린 대변인도 현재로서는 책임자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유혈 사태 회피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과거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다던데 우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과 같이 앞으로 반기를 드는 사태의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우선 이 사람은 그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고 61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요식업 그룹인 콩코르드사를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 고위층이 이제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그 출입을 많이 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가끔 이용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푸틴의 요리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실제 뭐 푸틴의 요리사는 아닙니다. 이제 네. 그가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식당업, 요식업 때문이 아니고 다 아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물어보신 대로 이 프리고진의 어떤 자기가 이제 자기 인기에 취하다 보니까 주제 넘은 모험주의 또는 과도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아무리 그가 전투를 잘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전 지휘관이지 전쟁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부가 프리고진의 바그너 부대하고 계속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런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반란 미수 사태가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그 어느 정도냐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죠. 네. 그동안 이제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만 러시아 내부에 이제 분열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이 그 더욱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그 서방에서 얘기하는 그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체제 성향의 인물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영웅주의, 모험주의, 과도한 애국심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네. 이번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직년 변호사,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띄운 국회의원 정원 축소, 이게 뭐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애초에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대표성, 비례성을 높이자 이 점이었는데 이게 의원 정수 축소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뭐 그런 지점도 없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 개혁의 핵심은 뭐겠죠? 결국 국민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금 뒤에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또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국민적 여론은 무능하고 지금 부패한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 국회의원의 그 개혁의 핵심은 오히려 의원 정수를 줄여서 좀 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에서 정치개혁 그 3대 방안을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얘기한 것처럼 의원수 10% 감축. 두 번째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관철, 네. 세 번째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금 그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헌법 41조 2항에 보면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돼 있다라고 네. 합니다. 결국 200명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300명이어야 되거나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굉장히 많은 다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여서 효율적인 국회, 마치 이제 그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듯 국회도 조금 더 작은 정부로 해서 효율적 국회를 지향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국회를 늘리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인다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합당한 것이고 네. 그와 같은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개혁에 첫 깃발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또 이같이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뭐 처음 꺼낸 건 아니고 많은 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지역구 축소보다는 이제 비례대표 축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례대표가 47명인데 그거를 뭐 10% 정도 줄이자, 그러니까 30명 정도 줄이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에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학자들은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네. 지역구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구 줄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인구가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호남 같은 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가 다수장인 지역 강원이라든지 영남에서 인구 줄은 지역에서 지역구 줄이겠다. 감소하겠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걸 못할 겁니다. 아마 당내에서도 아마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구 어느 하한선 이하는 우리가 이번에 줄이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당장 아마 당론 채택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는 줄이지 않고 그냥 비례대표만 줄이겠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뭐 국회의원 줄이자 그러면 다 좋아하죠.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세비만 많이 받아가냐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 방향 과연 오르냐.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거구제 개혁에 관련해서 1년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전원회의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결국 지역구 문제 아니면은 선거제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제기한 걸 보지만 뭐 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아마 당론 채택도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불법 자금과 사생활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탈당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 의원 사태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본격적인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TK발 물갈이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TK, PK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70%까지는 물갈이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그 물결이 경북, 대구 경북 이른바 TK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내부적으로 그 우려 내지 기대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울경 같은 경우에 그 14명의 국회의원 중에 8명 정도가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초선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무능하다 그런 비판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 내용은 그냥 어떤 괴담 수준이 아니고 특히 이번에 황보승이 그 의원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제 어떤 그 뭐 사실 본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되는 그 경제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사회 그 지역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국회의원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률적 문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 인터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 음모론을 떠나서 구체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현재화되면서 공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이제 이것이 물갈이의 신호탄을 넘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 나아가서 대구 경북까지도 지금 그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그 민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황보 의원의 이 사태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의 어떤 그 전국 변화에 굉장히 촉각을 일으키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검사 공천이네 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역에서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한근택 부원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지도부 연일 뭐 검사 공천은 없다, 시스템 공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강세인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검사 공천 없다 그러지만 다들 국민의힘 분들 만나보면 김기현 대표가 공천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제 용산의 뜻대로 되지 않겠냐인데 지금 네.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특정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성근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두세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자리 빈자리에 검사 출신이 거론되다 보니까 뭐 속동현 고검장이라든지 주진우 지금 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부산에 이제 뜻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지역적으로는 예전 같으면 이제 TK에서 먼저 물갈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은 팽팽하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민주당도 어느 정도 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아마 이제 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MB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가까운 분들이 부산 출신이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산부터 아마 물갈이 되는데 1년에 하면 지금 원래 15분이었죠. 황보승이 의원 빠지니까 14분인데 한 두세 사람 빼고는 전부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지역적으로는 PK에서 시작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TK가 아마 주된 핵심적이 되겠죠. 강남권도 들어오겠지만. 근데 검사 출신들에 대한 공천이 없다 그러지만 뭐 주진우 이시원 이런 분들 또 얘기 보면 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분들은 뭐 검사 출신이 아니라 네. 우리 정권 수립에 기여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직 검사 그렇죠. 출신 현직 검사는 제가 보기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전직 검사 출신들일 텐데 네. 결국은 아마 보기에는 이게 말씀처럼 대대적인 물갈이, 초선 물갈이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물갈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게 당시 원고에 없었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배경에서 나온 그 원고에는 없었지만 아마 전에 뭐 최고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영장 날아왔을 때도 당내에서 뭐 이탈표가 뭐 몇 표니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명에서 30명 논란이 있었는데 다음에도 이제 어쨌든 뭐 영장이 날아올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당연히 아마 뭐 비명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당대표 사퇴하면 우리가 뭐 처리하겠습니다든지 아니면 뭐 공천권을 보장하면 우리가 하겠다든지 이런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대표로서의 권한이나 이거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본인의 뭐 어쨌든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당 개혁이라든지 이거를 본인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승부수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내가 뚫고 가겠다 이런 어떤 뭐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이 뛰었잖아요. 네. 첫 쇄신안에 대해서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소수의 목소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 갈등의 촉매제가 될 건지 어떻게 진단하세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그 민주당의 어떤 성과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혁신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취지로 지금 일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것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뭐 다가오는 태풍급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친명계가 상당 부분 그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국 그에 대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는 가운데 네. 지금 이 부분이 단순히 잠재적인 어떤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논의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생적 요인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중앙지법 사건 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조금 더 길어지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 이런 부분 특히 이제 1심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선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올해 내로 선거될 가능성이 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혁신위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격동의 소용돌이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네. 귀국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방탄 벗어 네. 던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등판, 김은경 혁신이 출범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쨌든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와서 어쨌든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 어쨌든 뭐 대선을 염두에 두는 후보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동안 1년 동안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당연하죠. 얘기죠. 네네. 정치 행위를 할 걸로 당연히 예상되고 있고 아마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뭐 호남이라는 기반도 있고 뭐 도지사도 했고 이러지만 대중성이 좀 이재명 대표보다 약하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이 있으면 아마 대중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나고 어떤 지지세를 얻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제 대선 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혁신위도 만들고 했지만 이거를 굉장히 어쨌든 세게 나가서 현역 물갈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체라든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총선 어렵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거의 뭐 50% 이상 80%, 70%까지 이제 바꾼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다음 총선은 어떤 인물을 많이 좀 그렇죠. 신선한 인물 또는 제대로 된 인물 그렇죠. 경쟁이 결국은 되겠죠. 총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기려면 아마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낙연 대표도 정치를 할 것이고 어쨌든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혁신위도 제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연히 본인한테 기회가 안 온다는 거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심포지엄 열었습니다. 또 그 전에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총선 출마 시사를 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역구 활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친박계 인사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을 펼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TK 신당론 이것이 하나의 정치의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활동 내지 이런 개별적인 무소속 출마는 변론으로 TK 신당론은 저는 실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정당법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전국 5개 이상의 어떤 지구당이 있어야 되는데 시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TK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안종범 그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최경환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TK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시스템 하에서 과연 TK 신당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네. 정치적 맥락,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여당은 선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 네.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자체를 누구보다도 사실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어떤 그 TK 신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국민의힘 자체가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영향에 따른 무소속 출마는 변론으로 그것이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TK 신당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펼칠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죠.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지난 그 작년에 있었던 대구 시장 선거에 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그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저도 또한 대구 경북의 그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징으로 남아 있기를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나 있기로 하는 그런 정서가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해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움직임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네. 출마설에 신당설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호남 신당 얘기를 하자 우상호 의원은 뭐 같은 소리다 이렇게 네. 아주 뭐 직격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이 뭐 길 없는 길을 간다고 했으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또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뭐 직도 잃었고 뭐 부인도 그렇게 됐고 딸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지금 뭐 세 가지 시나리오 나오죠. 지금 뭐 관악구 봉천동을 이사 왔기 때문에 관악 을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고향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이라든지 영남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부산 같은 데 가서 좀 바람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은 아마 이제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으로 만약에 입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관악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무소속이든 뭐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호남권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네. 다른 지역에서는 무소속이나 제3당으로 당선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1대1 구도로 만약에 붙었을 때 본인의 뭐 이름값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볼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여론은 뭐 부정적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게 많아서 본인이 아마 근데 지금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 의사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딸 얘기 나왔을 때는 분명하게 아니다 그랬지만 본인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다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죠. 신평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칩니다. 조국 정치권 뛰어들면 야권 당해낼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관악 출마를 아주 뭐 거의 확신하는 듯한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뭐냐면은 그 심평 교수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그 심 교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입장과 사실상 이른바 EEJ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여건이 조국 전 장관을 최대한 그 지원을 해서 사실상 출마하게 부추긴다는 그런 두 가지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누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황태자, 사실상 정치적 대리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그 포스트 이재명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이낙연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지금 네. 조국 전 장관이라는 견해도 사실상 지지하는 속에서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심평 교수님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오는 것이 중도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열심히 나와서 반드시 출마해 주십시오라는 이른바 EJ 전략도 적지 않게 숨어 있지 않은가 그런 네. 맥락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 경찰청이 홍준표 시장 네.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게 뭐 단순한 어떤 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때문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또 함의가 있느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 퀴어 축제 때도 공무원 500명하고 경찰 1,500명 대치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야당 시장도 아니고 여당 시장인데 참 이례적입니다. 지금 영장 청구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이 퀴어 축제 전에 했다 그럽니다만 이게 고발한 건 2월 달에 한 거거든요. 지금 더구나 뭐 선거철도 아니에요. 네. 선거법도 보니까 뭐 이 대구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에 본인을 홍보 많이 했다 그러는데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래라고 돼 있지만 그걸 일일이 뭐 세서 이런 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뭐 후쿠시마 반대도 얘기하고 아니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대통령실과 상의 안 하고 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선거철도 아니고 2월 달에 고발한 거를 왜 지금 압수수색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선긋기 더 나가지 마라. 더구나 또 대구시장 홍준표 대표가 총선에도 제가 보기에 좀 관여하려고 할 수 있어요. 네. 내 사람들 좀 공천 달라.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좀 선긋기 아니냐. 더 나가면 안 된다. 저는 뭐 그런 시그널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어떤 해석들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이란 것은 공권력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경찰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의로도 읽혀지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네. 결국 여당 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홍준표 시장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법률가로서 이와 유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제가 그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선법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선관위에서 행정 네. 지도를 해서 내리도록 하는 것이지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압수수색을 한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청의 어떤 대응 자체가 어떤 비판받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 봐서 문제가 적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압수수색을 해서 진행할 만큼의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항의가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야가 수산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찾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윤재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서 시장 안에 설치된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에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사실 지난주에 가락시장 가가지고 회의를 이렇게 사먹은 네. 기억이 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지금 원전과 관련되는 물을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가락수산시장에 팔이 날리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하고 소금값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뭐냐 이렇게 이해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먼저 수산물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행보과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매일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직접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문진 시장을 찾고 동해안에 잡힌 강원도 강릉에서 최고위원회를 네, 열었습니다. 지금 오염수 특히 반대 집회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부산에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인천에서 했고 지금 강원도에서 할 텐데 7월 1일 날은 아마 이제 서울에서 뭐 종합 보고 대회를 하고요. 나머지 네. 충청 그다음에 뭐 호남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단순히 반대도 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또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도 만들어라 이걸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